자, 이게 1학년 2016년 11월 학평 때 나왔던 지문인데, 음, 이 지문에 대해서 사실 말할 만한 건 딱 하나예요. 국어도 어휘가 필요한데, 영어처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휘를 공부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점점 더 못 읽는 지문이 많아집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단어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일단 흐름 자체는 전혀 그러니까 너무 정직한 흐름이에요. 읽어보시면 1문단까지는 일단 읽을 수가 있죠. 1문단에선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1문단에서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게 있는데 얘는 행복이래. 에우다이모니아는 행복. 그리고 쭉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죠. 현대인들은 이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대인들의 이 쾌감, 안락 요런 거랑은 다른 거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그는 이 에우다이모니아를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이성 뭐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뭐 이성을 발휘하여 이 이성을 완전하게 실현한 상태래요. 막스 밀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것부터 일단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될 때까지 봐야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이 말 자체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발휘하여 이 이성을 완전하게 실현한 상태라고 하는 건데 이 막스 밀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것에 시간적인 속성을 부여해서 이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대요. 시간적 속성을 부여했고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문단은 결국 그거예요. 에우다이모니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막스 밀러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야, 이런 단어가 있었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막스 밀러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에우다이모니아를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에우다이모니아를 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를 시간적 속성을 부여하여 세 가지 측면 아니면 뭐 세 종류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1문단을 읽고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문단 정리가 딱 이거예요. 이게 되느냐 그리고 요거는 문단 다 읽고 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이런 흐름이 실제로 처음 딱 지문을 봤을 때 쓱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키워드가 남게 되는 게 지금 문단 정리하면서 익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는 거예요. 요런 거를. 그리고 이 문단은 너무 당연하게 첫째가 나왔으니까 그냥 쓱 한번 봐봐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밀러에 따르면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게 이 문단은 감각적 향유이고 3문단은 공동체적 삶인 거고 4문단은 관조의 삶인 거고 5문단은 뭘까요? 정리하는 문단입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정리해주는 문단인데 여기에서 이제
단어가 있는데 저는 단어 설명은 좀 안 해주려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강의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단어를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보통 강의에서 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또 까먹더라고. 그래서 단어 문제 같은 경우도 강의로 잘 안 찍어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떠먹여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찾아가지고 먹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는데, 일반적인 문제 풀 때 나오는 논리 같은 경우는 또 먹여줘야 되잖아. 스스로 찾아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강의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에 대해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해주려는 편인데, 단어는 내가 단어 뜻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이 지문 강의를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감기가 안 났냐? 지금 살짝 정지해 놓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걸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다 쳐놓고 다시 들어오세요. 다 쳐놓고, 그리고 요즘에 뭐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걸로, 뭐 태블릿 이런 걸로 인터넷 아무데나 가가지고 단어 치면 단어 뜻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너무 편하단 말이야. 우리 때는 그런 게 잘 안 됐었어. 근데 지금 너무 편하니까, 단어 공부하기도 너무 편하니까 쳐가지고 그 단어 뜻을 지문 옆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 지문 옆에다가 직접 손으로 쓰고, 영어처럼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고 나서 다 해놓고 나서 오세요. 만약에 이 지문에서 모르는, 내가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뭐 이거겠지. 이 문단에서는 향유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게 될 겁니다. 향유. 하지만 요 단어는 잘 모르지만 뭐 탐닉이 또 있겠죠? 탐닉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나요? 이걸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 뜻이 통하게 어떤 식으로든 설명할 수가 있나요? 그게 안 되면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감각 정도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향유, 이성, 테두리, 인간, 정신, 신체, 통일체, 존재, 감각, 향유, 타인, 극단, 부정, 인식,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체크를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단어 뜻을 전부 다 옆에다가 받아가지고 적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어휘력을 쌓아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 1학년 지문을 가져온 건데, 단어가 살짝 난해한 단어들이, 난해하다고도 하기도 뭐한데 사실 알아야 되는 건데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인문지문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거든.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거는. 그런데 이게 기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고1이야? 너 고2야? 너 고3이야? 그럼 이 단어 정도는 네 학년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식이야 라고 말하는 건데, 우린 지금 그걸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겠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어를 공부해줘야겠죠. 이야기 엄청 길어지네. 내가 영어 할 때도 그랬어요. 영어 공부할 때도 나는 내가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절대 나는 시험 망할 일 없을 줄 알았었는데, 고1 땐 조금 되게 안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적당히 나왔어. 점수가 적당히 나왔으면 60점, 70점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고2 여름 돼가지고, 그때까지 모의고사 공부를 전혀 하나도 안 한 거지. 고2 여름 돼가지고 본 모의고사에서 국어 70점대, 수학 50점대,
영어 50점대, 뭐 56점, 54점 막 이따위로 받았을 거예요. 그때 충격을 먹고 영어 공부부터 시작을 했지. 내가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지, 어떤 지문을 공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본 지문에 있는 단어는 전부 다 싸그리 암기하자라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어휘가 안 되면 영어는 전혀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웃긴 게 영어랑 국어는 같은 언어잖아요. 국어가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지문도 훨씬 긴데, 국어에서 단어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국어도 영어랑 똑같아요. 단어 모르면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좋으니까 지금부터 일시정지를 하고, 그리고 단어를 다 공부하고 난 후에 강의, 이제부터 한 3분이면 끝나거든? 3분이면 끝나요.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어 공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줘야 될 거니까 그걸 해놓고 와가지고 듣고 마무리하고, 만약에 지문이 어려웠으면 당연히 문제를 못 풀었겠지? 문제를 못 푼 것도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문이 어려워, 지문을 아예 이해를 못해서, 지문을 아예 이해를 잘 못한 경우에는 사실 문제 강의까지 같이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문 이해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문제를 더가 아니죠. 문제를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아무튼 일시정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긴 할 건데 일시정지하고, 자 봅시다. 일시정지하고 나서 단어 다 적었죠? 이거 과제로 내라고 안 해도 되지? 아니다, 과제로 낼까요? 모르는 단어 톡으로 찍어서, 모르는 단어 필기한 거 톡으로 찍어서 과제로 제출하세요. 이거 안 하면은 나와 너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면은 꾸준히 해 나가면 정말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막스가 시간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첫째, 둘째, 셋째가 2, 3, 4문단으로 2, 3, 4문단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은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향유, 이거 봐봐요.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은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향유 뜻은 이제 우리가 알죠. 근데 굳이 완벽하게 뜻을 몰라도 먹고 마시는 행위는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향유다라는 그 이꼬르가, 동의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런 것이 본능적인 게 아니라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처먹고, 싸고 싶을 때 처싸고, 자고 싶을 때는 없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지금 배가 고프군, 막 앞으로 뭐 몇 시간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아니면 앞으로 일어나서 여태까지 뭐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지금 먹어야만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 이런 아무튼 대구박을 굴려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은 정신과 신체의 통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감각을 통한 향유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다. 머리 이성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 이성을 바탕으로 감각적으로 향유하는 이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감각적 향유가 이성을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극단적 탐닉에 빠질 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 감각적 향유, 그러니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되게 배가 고파.
내 앞에 너가 있어요. 우리 둘 앞으로 맛있는 게, 너도 배가 고파요. 우리 둘 앞으로 맛있는 게 두 개 담긴 맛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나 좋아하는, 싫어하지 않는 그런 게 있나? 아무튼 맛있는 뭐, 뭐 하지? 찹쌀 도나스라고 할까요? 찹쌀 도나스 별로 안 좋아하니? 아무튼 간에 찹쌀 도나스, 찹쌀떡이 두 개 올라가 있는 접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 씨발 저걸 먹어야 돼, 그거 졸라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앞에 있는 네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겠지. 아 저 새끼가 없었으면은 내가 두 개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성이 작용을 하면 둘이서 하나씩 논아서 먹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 다 배가 고픈다는 걸 서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를 향유할 수 있는 거죠. 찹쌀떡 하나를. 그런데 이 머리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 씨발 두 개 다 먹어야겠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성을 벗어나 으아 찹쌀떡 이러면서 극단적 탐닉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당연히 되겠죠. 이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감각적인 향유 자체는 찹쌀떡을 다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 맛있었어 하고. 찰나인 것이므로 감각적 향유의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순간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이거 뭐예요? 왜 순간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시간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공동체에서도 있겠고 관조에서도 있겠죠? 공동체는 뭐냐?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살면서도 너무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무언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으므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예우다이모니아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공동체가 졸라 짱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공동체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수시로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전쟁 났을 때 뭐 무슨 산성에서 행주산성이냐 뭐냐 아무튼 간에 막 왜구나 아니면은 뭐 그 당나라 뭐라 그러냐 아무튼 중국이나 일본에서 막 몰려올 때 산성에서 막으면서 그 동네 주민들,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공동체 소속일 거 아니에요. 죽는 게 두렵겠지?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전투를 돕지 않고 숨어버렸을 때 더 우리가 함락당할 가능성이 높고 함락당하면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성의 생각에 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그 다음에 임신한 임산부까지도 나서서 보자기에 돌멩이들을 가지고 나르고 던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전쟁을 한 거겠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성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00% 합치하는, 합치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모르면 검색하고 오세요. 100% 합치하는 예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면서 공동체에서 훈육받으며 인간의 이성이 개발된단 말이에요. 혼자서 살면은, 혼자서만 살아오면 당연히 그런 상황, 전쟁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어? 도망치는 선택을 하겠지. 같이 싸운다는 선택이 아니고. 무모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같이 싸우는 것이 더 이성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 수시로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공동체에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진대요. 역사적 상황. 그러니까 뭐 역사적 상황이라고 말하는 건 되게 거창한데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는 시간의 흐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시간, 요것도 역시 요렇게 순간적인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긴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 순서에 의하면 이것보다 이게 더 길어야 되는데 관조를 볼까요? 관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조도 당연히 단어 공부를 하고 왔을 텐데,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맞나? 아무튼 간에 뭐 뚫어본다라는 건가? 아무튼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쵸? 자, 관조를, 그쵸? 관조라는 거, 나 자신을 관조하라, 이런 관조라는 걸 알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정말 어렵단 말이지. 그럴 때 한번 찾아가지고 봐주시면은 확실히 자기 단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관조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란 무엇이냐? 인간이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인식하게 된다. 무슨 뭐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관조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향락적 활동이나 불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 활동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우리가 뭐 만지고 듣고 마시고 냄새 맡고 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원불변한 어떠한 진리를 학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영혼의 활동? 이거를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깨닫는 거예요. 그쵸? 인간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인식하게 됨, 영원불변한 진리를 학문을 통해 바라보는 영혼의 활동,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처음부터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겠죠. 이는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에우다이모니아, 바꿔 말하면 뭐예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 얘랑 얘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얘는 뭐예요? 영원성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얘네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녀석들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읽어야죠. 하지만 여기까지 읽었으면 뭐 읽어볼까요? 모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간성, 역사성, 영원성이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전생에 걸쳐 이 세 가지 에우다이모니아를 함께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단 정리한 거 있나요? 제가 정리한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게 사고의 흐름과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문을 보고 나서 나중에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읽으면서 자연스러운 사고로 이런 틀이, 지문 흐름 틀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독해를 진행해 줘야 문제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던 간에 바로바로 찾아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기서 정리한 요 녀석들 이외에는 사실 세부 내용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핵심 단어들을 설명하기 위한 서술에 해당하는 거지. 그 녀석들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어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짧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단어 정도로 정리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아리스토텔레스랑 막스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덟, 아홉, 그리고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10개, 딱 10개 정도로 됐는데 요 정도로 정리가 머릿속에 되면서 쭉 읽어 나갔다면은 성공입니다. 이거 초반 지문이라서 제가 지문을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문 강의는 점점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을 경우에 못 잡을 수도 있어서 이번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점점 짧아질 거예요. 단어를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은 앞으로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겠죠. 그 녀석은 내가 강의를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강의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르는 단어 문제, 걔네들은 당연히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해야죠, 당연히.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네. 원래 이 질문 강의 5분 안에 끝나는 지문인데 아무튼 간에 자, 여기까지 했어요. 문제는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오케이? 강의 듣고 나서 지문 한 두세 번 정도 다시 보고 단어까지 다시 공부한 후에 이제 이해되는데? 라고 했을 때 다시 풀어보면은 의외로 다 맞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